우리가 그 선진화된 헬스케어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약이 이게 배달도 된다. 뭐 예, 주문형 가능합니다. 처방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네.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주문형 처방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네. 예, 뭐 의사 선생님들은 뭐 별로 그 약사, 사실 저희들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예, 약사, 예. 이 사실 이게 저 매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예, 예. 주문형 처방 서비스라는 게 어느 영역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제 어느 영역이라고 하시면은 결국 환자들이 의사를 보고 나서 처방전을 가졌을 때 굳이 자기가 옆에 있는데 약국에 걸어갈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택배로 받아본다. 이제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공장형.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곳곳에 약국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약국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장형으로 되어 있는 큰 약국이 있어서 거기서 환자들에게 직접 택배로 약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밥그릇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의사복이 정말 쉽다는 말씀 드렸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약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나가면 약국이 막 의사 널려 보고 있으니까. 나면 그 1층에 또는 같은 층에 약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굳이 이걸 우리가 택배로 받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영역인 사실 원격 진료랑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약을 네. 사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는 그러면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면 의사를 만나는 거는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뭐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는데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걸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단순히 편한 게 아니라 뭐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완전 아주 심한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의사 한번 만나러 뭐 이분을 모시고 들쳐업고 3층을 올라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분들은 이제 조금 또 다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둔다면은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게 꼭 필요하냐의 문제는 있긴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만나기 너무 편한 나라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편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이제 된다 치고 누구나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일을 일으킬까?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왜 이걸 반대하고 있느냐, 약사님들이 왜 그런 공장형으로 처방약 배송하는 걸 반대하시느냐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의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막 진료받을 수 있다면 콜센터형 의원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다들 이거 하나 끼시고서 이것만 보고 진료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환자는 사실 별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의원들이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5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었던 의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과연 환자분들이 가진 거의 모든 문제를 이 화상 진료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가 찢어졌다. 그럼 이거 콤해야 되는데 뭐 엄청 많이 찢어지면 큰 병원 응급실에 가서 좀 귀찮치고 돈도 들지만 하시겠지만 뭔가 좀 작게 찢어져 가지고 살짝 한 2반을 꼬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건 화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로 들은 문제입니다만은 결국은 의사를 만날 일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편해서 이런 식으로만 진료를 받았더니 1차 진료라고 저희가 부르는 동네 의원들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다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모델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뭐 의원들이 없어져서 의사 밥그릇이 없어지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으로 따졌을 때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의사라서 약사분들은 조금 뭐 덜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꼭 뭐 처방받은 약만 살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처방받은 약 택배로 받으면 적어도 몇 시간, 많이 걸리면 하루 이틀 걸릴 텐데 그 안에 먹어야 되는 약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텐데 과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원격 진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격 진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어떤 파급 효과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편한 것이고 동네 의원이 안 망했으니까 내가 꼭 병원 가야 되면 가면 되는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면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원격 진료 가지고 현재 가능한 분야가 네. 혹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진단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야인가요?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원격 진료를 이제 어디까지 둘지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거를 원격 의료라 그러면 좀 더 넓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원격 진료면은 그냥 의사 만나서 문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원격 진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의미에서 원격 진료라고 하면은 주로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는 막 어마어마한 질병을 원격 진료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다 되지만. 예를 들면 감기 아니면 뭐 간단한 알레르기 피부에 뭐가 자잘한 게 났고 조금 간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뭐 아주 좋은 병원에 있는 의사를 뭐 원격 진료를 한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뭐 가서 봐도 되지만 굳이 안 가서 봐도 될 만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가벼운 많이 것들. 일어나고 있고 그럼 이제 그게 원격 진료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문제라면은 이제 진단 쪽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부르는 표현으로는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는 뭔가 내가 차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막 넘어가서 의사가 그걸 막 봐주고 있다가 이상만 생기면 바로 탁 연락해주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다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 데이터를 굳이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안 그래도 그때그때 데이터가 넘어가 있고 의사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낼 때 확인해서 이상이 보이면 환자에게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차원으로는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기술이 더 좋아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의사가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누군가가 확인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모델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좀 더 그 신뢰도 높게 이게 확산이 되려면 네. 그 결국 뭐 웨어러블이 됐든 네. 이게 진단과 관련된 네. 그 부가 어떤 서비스들의 맞습니다.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네네. 다양성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아직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께서 들어보신 장비 이상이 아주 막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장비들은 뭐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제 심전도 같은 걸 측정한다든지 이런 장비들 정도 수준이고요. 이건 뭐 사실 일반적인 환자가 쓸 만한 그러니까 실험실이 아닌 현재 현장에서 쓰고 있을 만한 장비들은 그걸 넘어서는 장비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어플이 됐든 네. 아니면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은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검증 절차가 또 이 업계에서는 워낙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디지털 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좀 낮춰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디지털로 된 장비다 보니까 뭐 어지간하면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적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앱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하는 아까 제가 뭐 당뇨도 말씀드렸고 뭐 중독 치료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이제 업계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사실은 약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약은 부작용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있겠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어차피 앱으로 제가 관리를 하는 만큼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검사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고도 있어서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면서 수월해진 것은 예전에는 그 검증 절차가 정말 아주 빡빡했었는데 적어도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좀 유연성 있게 봐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빠르게 환자들이 쓸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병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뭐 제품 혹은 서비스는 네. 어떤 종류인가요?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인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가 당뇨. 많습니다. 예,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건 대부분 이런 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늘이 하나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탁 찌르면은 뭐 피가 나오고, 그걸 어디 집어 넣으면은 혈당 수치가 나오는 정도까지만 보셨을 텐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제품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발전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보통 쓰지 않지만은 저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품 연속이 아니잖아요. 찔렀을 때 혈당 측정계 제품인데 연속 혈당 측정계를 하면은 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 있고 거기에 뒤에 바늘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배에다가 꽂으면은 붙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되게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계속 알려줍니다. 아, 정확도가 높아지겠네요. 네, 정확도는 사실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연속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정확도 자체보다는 예전 같으면은 제가 찌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당이 막 400, 500 엄청 올라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같으면 기술이 안 좋았을 때는 환자가 직접 어떤 장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봐야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잘못돼서 제가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혈당에 빠지면은 제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데이터 알아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중에 성인보다는 소아당뇨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엄마 입장에서 겁날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 통학하는 길에 차라리 학교에 있으면 뭐 간호사 선생님이라도 계시겠지만은 통학하다가 우리 애가 저혈당에 빠져서 어디서 쓰러져서 발작을 하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엄마도 알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의사한테도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혈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심전도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뭘 붙이거나 심지어는 여기를 째가지고 뭘 삽입시켜가지고 2년씩, 3년씩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서 나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는 그 임상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럼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재밌는 질문인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일상 이상 같은 게 사실은 큰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일상의 목적이 안전성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적인 약과 똑같이 가지는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은 디지털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약처럼 다뤄달라.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거니까 너무 새로운 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처음 들어봐. 근데 돈을 왜 대야 되지? 이 고민을 할 텐데. 보험수가 적용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신약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그래 앱이긴 하지만 이름이 약이니까 약처럼 해줘야 되겠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일상이고 이건 이상이고 이건 삼상이야. 형식을 좀 띠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일상 같으면은 안전성을 본다기보다는 이게 좀 말이 되는지 아주 엉뚱한 소리는 아닌지를 보는 걸 먼저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일상에 가까운 거, 이상에 가까운 거, 삼상에 가까운 것을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삼상에 가까운 임상시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하게 되는 임상시험은 똑같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이 앱을 쓰고 절반은 앱을 안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디지털 설탕약 디지털 플라시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비교해서 효과 있더라. 데이터를 가지고 FDA를 찾아가면 이제 효과를 내주게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FDA가 참 전향적인 조직이라고 느꼈던 게 아예 새로운 허가 코스를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회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는 못했는데 어떤 이제 코스냐면은 이런 걸 다 밟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전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디지털 제품은 그래도 빨리빨리 쓰는 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FDA에서 사전에 몇몇 회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심지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중요한 회사들을 지정을 해주고 먼저 회사들 지정해줬으면은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은 그냥 수월하게 바로 허가를 내줘버리는 식의 코스까지도 만들어서 훨씬 이제 전향적으로 이런 제품들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신약 개발할 때도 그렇고 뭐 디지털 치료제도 그렇고요. 그 뭐 설탕약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플라시보. 예.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면은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심지어 내가 약을 제대로 안 먹었는데도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효과고 그게 사람이 재밌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설탕만 집어넣은 알약을 먹였는데도 그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심지어 뭐 항암 치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탕약과는 비교를 해서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는 아니고 또는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약을 먹은 환자들은 우연히 나타났거나 심리적인 효과로 나타난 걸 텐데 적어도 그 효과는 배제하고 그거보다는 효과가 더 있어야 이게 진정한 약의 효과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말씀을 주셔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어떤 임상시험에서 쓰는 설탕약은 사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대개는 저희가 밀가루 약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캡슐이 있으면은 캡슐에다가 약 대신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캡슐 닫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플라시보는 또 뭐냐? 예,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디지털 플라시보도 이제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뭐 설탕을 넣거나 밀가루를 넣을 수는 없다 보니까 대개 두 종류의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방식을 보면 두 종류의 플라시보, 디지털 플라시보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앱이 있었을 때 그 앱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은 빼버리고 남은 것들만 기능을 넣어서 환자들에게 쓰세요. 근데 그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은 앱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을 빼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시작화면, 로그인하는 화면, 이상이 있을 때 걸 수 있는 전화번호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쓰게 하거나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앱이냐. 그럼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다른 앱을 가져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로 뭘 썼냐면은 집중력을 써야 되는 퍼즐 게임을 가지고서 똑같은 시간 동안 기존 앱이 15분짜리 앱이라면은 15분 동안에 퍼즐 게임을 쓰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외국어 교육용 앱 이런 거 하면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외국어 교육용 앱을 쓰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플라시보로 임상시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자신이 진짜 약으로 테스트 받는지 가짜 약으로 테스트 받는지를 모르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좀 이슈긴 하죠. 그걸 모르는 것이 진정한 플라시보의 의미인데,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환자가 누가 봐도 플라시보라고 느낄 수밖에 그러니까 없잖아요. 왜 내 이상하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약 같은 경우는 숨겨놨으니까 제가 속에 들어가서는 알지, 저는 어차피 모르는 건데, 야, 이거 뭐 내용은 다 빠져있고, 무슨 로그인 화면밖에 없네? 이러면, 아, 나는 가짜약인가 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엄격하게 적용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였냐면은 연구를 몇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1단계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주의력에 대한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제 임상 시험이었었는데 자 이런 앱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앱들이 집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를 환자한테 설문조사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평가를 했겠죠. 그럼 나는 이 앱이 집중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쭉 매겨서 그 중에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대 수준이 제일 비슷한 앱 3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비슷하니까 이 정도면 플라시보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 수준이 높은 앱 중에 외국어 교육 앱이라든지 아니면 태극권 앱이라든지 이런 3가지가 선정이 돼서 그래 이게 기대 수준까지 맞췄으니까 이렇다면은 설사 우리가 플라시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플라시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사용해본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3상에서의 그 효과, 네. 대규모 어떤 그 임상 실험의 어떤 효과, 이게 사실은 뭐 식약처가 됐든 FDA에서 승인받는 가장 큰 기준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3상을 통과해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네.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걸로. 네네, 그렇게 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1상, 2상만 돼도 예, 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예. 근데 이건 세계적인 것 같아요. 지금 모데나 맞습니다. 경우를 보더라도.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좀 성급한 네. 어떤 행위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일종의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1상을 통과할 비율이 얼마가 되고 2상을 통과할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통계는 넘어선 것을 입증을 했으니까 뭐 갑자기 주가가 2배가 돼버린다 이러면 곤란하겠지만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하나를 해소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주가로 나타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전에 저희 그 방송에 그 미국의 헤지 펀드에서 아, 일하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네네. 그 상업성을 가지고 이게 막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국은 너무 이제 예, 정보 사전 정보 가지고 예, 움직이는 예. 것 같다. 예. 근데 하여튼
뭐 투자자 입장에서 하여튼 이런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네네.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